그 다음에 이제 이 뒤부터는 이제 스님들, 그러니까는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승단에 대한 거, 승단, 스님들. 그래서 대승불교니까 이제 보살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신규명래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제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이렇게 순서를 엎어치게 할 때도 있어요. 요거를 4대 보살이라고, 요 네 분을 4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언제나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앞쪽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더 인기도 있고 그런데 왜 앞에 안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버프를 받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니까. 그래서 똥개도 이제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살려서 관세음 보살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극락에서 1순위로 놔. 사바세계는 됐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치청사할 때 사시 기도할 때도 이게 나와요.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행본전 보현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이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행선축원 보면 그게 나홍화상 발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피문수대지에 여피보현광대에 여피지장무변신, 여피지장무변신, 여피관음 삼이용 이렇게. 그래서 요 보살들이 다 나와요. 요 보살들 말고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보살이 이제 미륵보살이 들어갑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고, 그 다음에 어린애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출가보살이에요. 출가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인. 그리고 동자로 나올 때는 오계문수 뭐 이래가지고 상투가 5개도 있고, 뭐 그런 게 상투가 여러 개인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은 이제 상투 2개 틀다가 총각머리 하다가 가운데 상투 하나 틀면 결혼하는 건데, 옛날에는 상투가 여러 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수살이 이제 문수보살이라고도 하고 문수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만수실이, 그래서 만주족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만주족이 어떻게 보면 수호신 이런 게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의 추운 거, 시원한 거에 대한 추구와 더불어서 지혜는 명확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선명하고 시원하대. 그래서 문수보살의 색상은 푸른색, 그리고 지혜로운 동물인 청색의 사자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푸른 검을 씁니다. 푸른 검. 파란색 이렇게. 그리고 사자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자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 던진 사람을 물고, 개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개는 돌멩이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개는 닭대가리가 아니고 개대가리라고 하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인도에 가봐야, 인도 개를 봐야 인도 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개는 절대 이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개에 짱돌을 던져봤더니 개 몸에 툭 맞았어. 아니, 달려들지 않아요. 저는 게다가 동물을 별로 안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큰 개한테는 던지지 않습니다. 뚝 맞았어. 뭐 세게 맞은 게 아니고 뚝 맞았어. 그랬더니 개 행동이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 걔가 이렇게 딱 봐. 에이씨 이랬더니 못 이기겠으니까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돌을 원인이라고 보진 않아. 내가 원인인데 에이씨 그냥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가자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가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왜 안 맞는 비유를 썼느냐. 그런데 인도 가서 그거를 느끼는 거지. 요번에 인도 갔을 때도 그 스타벅스 앞에 개 자빠져 있는데,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떠들고, 내가 그 개 발로 툭툭 건드리고, 뭐 해도 애가 가만히 있죠. 그리고, 인도 개에게 돌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것과는 좀 다른 결과값이 나왔죠. 인도 개에게 돌을 던지면 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게 던지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정도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더 큰 거를 던져봅니다. 인도에는 개가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힘들지 않아. 그래서 배에다가 또 짱돌을 하나 던져봅니다. 던지면 좀 큰 게 맞으면 이러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리고 다시 잡니다. 상가지 갔다 온 박간 양반 모드로 그렇게 퍼져서 잡니다. 딱 이렇게 상가집에서 철회하고 와가지고 소파에서 주무실 때 청소기로 청소할 때 보면 사람은 살아있어서 움직이긴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개도 보입니다. 그때 이제 몇 개를 더 던져봅니다. 그러면 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발짝 움직여서 다시 잡니다. 진짜야, 진짜. 이거 안 가본 사람들은 이 느낌을 몰라. 근데 인도 가보고 인도에서 개를 좀 봐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리고 인도에 가면 개를 쓰다듬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절대 쓰다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더운 지역은 동물 쓰다듬으면 안 돼. 올라온다. 뭐 타고 온다, 타고 와. 이렇게 타고 온다씩, 빈대 한번 해볼 텨? 이렇게, 빈대 벼룩만 올라온다. 그리고 제정신이면 못 만집니다. 몰라, 노안이 막 돼가지고, 반야신경으로 하면 불구부정의 상태에 증득하지 않으면 못 만집니다. 그거 강심장 아니면 못 만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의 개는 어리석다의 대명사가 되고, 인도에서는 우리는 이제 뭐 하얀 마음 뱉고 하치 이야기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의 개는 일본 개나 우리 개는 되게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동물 중에는 짱이죠. 개보다 똑똑한 놈은 없죠. 그렇잖아. 뭐 원숭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보다 똑똑한 애 없잖아. 이거 우리 생각이고 인도는 아니죠. 그리고 인도 개가 그렇게 멍청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수천 년 동안 삼복더위죠. 그래서 언제나 퍼져 있죠. 이렇게 더위에 의한 유체 이탈 증세를 보이고 있죠. 언제부터 세세생생 그러다 보니까 애가 진짜요. 인도 개들 보면 애가 똘망똘망하게도 안 생겨서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애가 좀 퀭합니다. 제가 동물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계속 찝쩍거리거든. 모든 동물에 대해서 찝쩍거리거든. 근데 우리나라 개들은 똑똑한 것도 있고 애들이 좀 잘생긴 것도 있고 뭐 다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리고 이제 잡종 시골어 자부종이라고, 시골 잡종, 시골 잡종 같은 경우는 애가 똑똑하진 않아도 되게 순박하고 착하게 생겼다. 걔 이렇게 귀도 이렇게 쳐져가지고 애가 참 성격 좋겠구만. 그래갖고 이렇게 한테 쥐어 박으면 하다가 이놈 새끼 이러면 또 이렇게 또 꼬리 흔들고 속도 없어요. 애가 굉장히 착합니다. 착합니다. 그 외국 출신들이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인도 개들은 언제나 눈이 좀 콩합니다. 영혼이 반쯤 가출한 듯한 이렇게 영매눈 이렇게 옛날에 그 연구 없다 할 때 그 심형래의 눈동자 같은 그런 눈빛을 하고 진짜야. 가서 이렇게 눈을 맞춰봐. 그럼 걔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개가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는 사기 캐릭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센 놈들은 무리를 짓지 않는데, 센 놈인데 이거 조폭이죠. 야쿠자, 뭐 알카포네, 마피아 이런 애잖아. 1대1로도 센데 팀을 이뤄가지고 조져버리네. 와요. 이러니까 이거를 당해낼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 사자들이 이렇게 동물의학원 같은 데 보면 단순히 몰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냥할 때 봐봐. 바람을 얘네가 안다니까. 그래서 바람을 거슬러서 딱 이렇게 낮은 자세로 샥샥샥 풀에서 포복으로 가거든? 네? 아니,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가장 어리거나 병든 놈을 몰아가지고 무리해서 이탈시키고 개를 문다고. 아니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 사람들도 보고, 아, 사자는 지혜롭다. 누가 그러던데? 예전에 그 밀림의 왕자 레오라고 사자 아세요? 흰 사자 이야기? 라이온 킹. 밀림의 왕자 레오. 그랬더니 사자는 밀림에 안 산다. 사자는 초원에 산다. 나 그거 되게 재밌었어. 제목이 밀림의 왕자인데 사자는 밀림에. 생각해보니까 맞네. 아마존에 사자 사냐? 사자는 초원에 살지 밀림의 왕자가 아니다. 밀림의 사자 살지 않는다. 패키지 구경 갔나? 그래서 사자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멋있잖아. 숫사자 이렇게 딱 보면 멋있지. 보대가 나지. 호랑이가 더 셀지는 몰라도 호랑이는 약간 얍삽하게 생겼고, 사자는 조금, 그거 아세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사자는 상체가 발전해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하체가 발전해 있어. 그래서 호랑이는 뛰고 나무도 올라가고 다 합니다. 사자는 잘 점프를 많이 못해요. 하체가 발전해. 그러니까 앞쪽의 전투력이 전륜구동이라니까, 사자가. 전륜구동이라니까. 그래서 약간 달라. 그러니까는 호랑이는 약간 매복 닌자조고 거기에 진화가 된 거고, 사자는 초원에서 그냥 다이다이 붙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진화된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재주 좋은 놈이 이긴다고. 실제로는 호랑이가 이긴대. 왜냐하면 체중이 호랑이가 더 많이 나간대. 그리고 체급을 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맹수든 어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마 이렇게 되면 하마가 이긴다는 거예요. 코끼리 이러면 코끼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빨이 어때요? 됐고, 그냥 체중이 많이 차이가 나면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문수, 사리보살, 그 다음에 대행, 보현보살. 문수사리는 만수실리. 그래서 거기서 만주가 나왔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어떻게 보면 만주족. 그 다음에 대행보현보살, 지, 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주특기를 이렇게 앞에 쓰는 문화가 있다니까 이게 인도 문화인 것 같아. 이게 인도 문화인 것 같아. 그래서 문수보살은 특징이 뭡니까? 대지, 그 지혜.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특징이 뭡니까? 실천력, 행. 이렇게 붙이는 거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붙이죠.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이렇게 주특기를 다 앞에 붙인다니까. 되게 재밌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가 이럴지 모르지만 되게 특이한 문화입니다. 앞에 간판에다가 맞박에다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마치 그 옛날에 학원 선생들처럼
수학 누구,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지금은 그런 거 없었을 거야.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단지 하나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얼굴 딱 넣어가지고 마치 현상금 그 수백 포스터처럼 해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밑에 그 학력하고 뭐 이렇게 하고 쭉쭉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행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흰색의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 청사자도 그렇고 흰 코끼리도 그렇고 문제점은 뭐냐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라는 얘기는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 이런 동물에도 이름을 붙여요? 힌두교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범천이 타고 다니는 거는 앙사라고 하는 고니, 백조 같은 애들, 그런, 그리고 슈바힌이 타고 다니는 거는 난디라고 하는 흰색의 제부라고 하는 계열의 소예요. 흰색의 물소 같은 혹등, 홍난소, 홍난파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비슈누 신이 타고 다니는 거는 그 가루다. 가루다. 다 그렇게 이름이 있으면 특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 쪽에는 그 이름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인본주의적 성향이 훨씬 더 강력했구나. 그래서 힌두 문화를 일부는 수용을 했지만 이름 붙이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구나. 불교에서 반려동물로서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지장 스님. 교각이라고도 나오는데 그건 청나라 자료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김지장입니다. 김지장 스님의 선청제청이라고 하는 개 이름. 그건 특화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청제청이라고 하는 이름도 청나라 문헌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소급될 수 있는지는 약간 불투명합니다. 삽살개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삽살개 같은 거를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처음 보잖아. 삽살개가 우리나라 개잖아요. 예, 그죠? 우리나라 개가 가장 대표적인 개가 진돗개? 진돗개가 왜 대단한지는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게 이제 뭐냐면 섬 안에 살면서 종래혼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혈이 이루어진 거지. 섬이 작으니까. 그러면서 종자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동물은 순종이 좋고 인간은 잡종이 좋다. 잡종이 지능이 높아요. 인간은. 네. 그래서 제가 서울이 사람들이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의 잡종이 지천이다. 전국 잡종이 서울에 다 모여있잖아. 그리고 미국이 당분간 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잡종은 미국에 다 모였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렇게. 근데 왜 동물은 순종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동아시아가 왜 번성할 수 있었더냐?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라 시대부터 약 한 1700년대까지 번성할 수 있었느냐? 저는 제가 유럽에 비해서 동아시아가 잘 살게 된 이유를 뭘로 비정을 하냐면 잡종 문화로 비정을 합니다. 잡종 문화가 하나의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왜? 우리는 혈통으로서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외부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요. 동성동본 금지에다가 그 다음에 가까운 혈족은 결혼할 수가 없죠. 아니 맞잖아. 그래서 다른 성씨가 들어오면서 계속 피가 섞이는 거죠. 에스키모나 티베트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을 내주는 문화들이 있어요. 처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이것들이 무슨 또라이인가 싶거든. 그런데 그들은 사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들밖에 없는 거야.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진화한 이유는, 그들이 문화적인 거를 그렇게 갖춘 이유는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피를 섞어야 된대. 그래야 집단이 산다는 거야. 되게 재밌어. 그 시절에 그들이 어떻게 저거를 인지했을까? 왜 계속 그들끼리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저 유럽의 저 뭐야 합스부르크 왕가 같이 되는 거죠. 다 뭐 부정교합에다가 걔네 양악 수술해야 되잖아. 이거 막 턱도 이렇게 막 주걱턱에다가 나중에 스스로 단종됐잖아. 자식도 못 낳아. 이게 무슨 일본도 지금 계속 종래원 하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걔네도 이제 뭐 잘못하면 단종되죠. 그래서 우리하고 중국이 이게 좀 잘 될 수 있는 게 다른 피를 계속 섞는 문화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지능이 좋아졌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유럽이 무너졌을 때 걔네는 계속 종래원만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러니까 걔네는 뭐 사촌끼리 결혼하고 계속 이짓하고 있었던 거지. 예, 우리는 계속 누군가는 들어왔고, 그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게 시월드잖아. 내가 왜 여기서 있어야 되나라고 하지만 아무튼 지능이 높아진 거지. 그 덕분에 강제로 피섞기 이 게임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같은 데는 그 반려동물의 명칭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동물도 특화시켜서 인간과 대등관계로 보려고 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기독교 문화나 이슬람에는 동물에겐 영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수단화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불교는 힌두교하고 달리 어떻게 보면 동물을 수용을 하기는 하지만 인본주의 정신이 더 강했구나.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동물에는 명칭이 나오지 않아. 나올 것 같기도 하잖아, 사실. 문수보살이 타는 사자. 뭐 여기 이름 하나 붙이면 될 것 같지도 않아? 아니, 그렇잖아. 해탈이. 문수보살은 해탈이를 타요. 뭐 이렇게. 몇천 년 동안 그 이야기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충분히 이름을 줄 것 같기도 한데. 관세음 보살도 용 탄다는 얘기는 있어도 그 용 이름이 뭐냐? 없어. 그렇게. 그래서 보현보살은 흰색의 코끼리. 일반 코끼리보다 흰색 코끼리가 마치 일반 호랑이보다 백호가 세듯이 세다고 생각했고, 어금니 2개보다는 어금니 4개가 세고, 어금니 4개보다는 어금니 6개가 세대. 그래서 유가백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러한 유가백상 6개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의 모티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제석천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제석천이. 그리고 제석천의 코끼리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쪽은 전부 이름이 나와. 그런데 불교는 이름이 없어. 힌두교 쪽에는 사자 타는 건 없네. 그리고 보현보살은 출가보살이 아니고 제가보살입니다. 제가보살은 뭐냐? 여러분들 같이 일반 제가인으로서 공부한 사람. 그래서 붓다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비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이라고도 하고, 광세음이라고도 하고, 관음이라고도 하고, 관자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발로테스바라 이렇게 하는 거고, 주특기는 대비예요. 슬픔, 슬퍼해주는 보살. 상제보살이라고 있는데 계속 우는 보살, 울보보살. 보고 있으면 너무 슬퍼. 그래서 또 울고, 아유, 눈물샘이 고장나서 끊임없이 우는 상제보살이 있고. 근데 이 대비보살은 이제 슬픔. 그러니까는, 자비가 한 단어가 아니라니까. 자가 있고, 자는 사랑, 그 다음에 비는 슬픔이거든. 그래서 자비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가 주특기로 되어 있는 보살은 미륵보살이에요. 그래서 자씨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자애로운 거고,
관세음보살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이게 애경사하고 같은 거다. 애경사하고 애사와 경사.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약간 애사 쪽에 신경 쓰는 사람들. 미륵보살은 약간 경사 쪽에 신경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사의 화환을 보낼 거냐, 애사의 화환을 보낼 거냐.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애사를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 가서 그렇게 좀 어려울 때 이렇게 해주면 인상이 깊게 남아. 그래서 우리 그 초상 같은 거 나고 나서도 끝나면 이렇게 문자, 단체 문자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때도 보면 뭐 찾아와 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제가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도 나오잖아. 그런 거 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힘들 때 고맙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 잘 나갈 때 숟가락 얹고 박수 치는 사람도 좋지. 그런데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미륵보살에 비해서.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오지랖보살이에요. 오지랖보살. 그래서 모든 쪽에 다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중생들의 바람을 구원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근원통이라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모신 데는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능엄경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관세음보살이 메인 주 전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종하고 선종 같은 데서는 메인 전각이 비로자나무를 모십니다. 그래서 적광전, 대적광전, 비로전 이런 것들을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천태종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메인으로 모셔. 그러면 원통보전입니다. 원통보전.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 이근원통이라고 귀로써 모든 것을 다 듣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막힌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병너 모양 이러면 못 보지. 눈이라고 하는 건 이걸 못 보지. 그리고 뒤통수를 못 본대. 눈은. 그렇겠지. 예. 그래서 인간은 고개가 돌아가죠. 뒤통수에는 눈이 안 달렸기 때문에. 하지만 고개를 돌려도 몸을 틀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돌려봐. 돌렸는데 사각지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서커스죠. 목 돌아가는 거죠. 목 돌아가는 거. 그렇게. 그래서 귀를 통해서 듣는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세상의 소리를 관세음, 그 다음에 관자재 이렇게 이렇게 관하는 것이 다 자제하다. 모두 막힘이 없다 이런 거고. 그런데 놀랍게도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또 천수천안이잖아. 천안이라고 하는 거는 천 개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어디도 놓침 없이 다 본다. 그 블랙박스 회사에 다 본다 있잖아. 다 본다가 천안의 의미고 천수의 의미는 뭐냐면 다 도와주겠다. 동시에 천 곳으로 팔을 뻗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가장 오지랖이 넓은 같이 슬퍼해 주는 보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두 글자입니다.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네 글자죠. 네 글자. 글자가 많으면 센 겁니다. 글자가 많으면 센 겁니다. 그래서 왜 지장보살은 이렇게 세느냐? 일반 보살과 달리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제가보살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모습들이 있고, 지장보살은 출가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이렇게 빡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건을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건 쓰고 나오는. 두건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달마대사도 두건 같은 걸 이렇게 쓰는 후드티 같은 거, 그건 추운 지역에서의 약간 후드티 같은 거예요. 머리를 덮는 거예요. 추우니까.
지장보살의 두건은 빈살만의 두건입니다. 더운 지역 두건이 있다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쓰잖아, 흰 거. 그런 두건이에요. 왜? 지장보살이 약간 더운 쪽에 살아. 그래서 좀 다릅니다. 뭐 달마대사나 나한도에 보면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있거든. 그건 추운 지역, 추운 쪽.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그런 두건을 쓰고 있는 거를 얇은 두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모지장이라고 합니다. 피모지장. 뭘 쓰고 있어. 근데 그건 더위를 피하려고 쓰는 두건, 추위를 피하려고 쓰는 두건. 차이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저도 모자를 쓰면 겨울에 쓰는 모자가 있고 여름에 쓰는 모자가 있고, 그렇죠? 모자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름 모자가 창이 훨씬 더 크고, 겨울 모자는 털이 더 많고,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제 땅 속에 뭐 몸을 숨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핵심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이 뭐 하냐면 지장보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구해주지는 못해요.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구해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김앤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류 중인 사람을 빼줄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김앤장이라도 형이 확정돼서 깜빵에 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그런 거는 김앤장의 역할이 아니고 그거는 민정수석의 역할이다. 그건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거고, 김앤장은 뭘 하느냐? 계류 중일 때, 사건이 심리 중일 때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빼내든지 낮추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완전히 뭐 끝에까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거다. 그런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인 이유는 왜 네 글자냐, 왜 본존이냐.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다음 대권 주자가 아니고 당선인이에요. 당선은 됐는데 아직 임기가 시작이 안 된 거야. 그 공백기가 있을 거 아니야, 공백기가. 요번 탄핵 때는 누가 그 공백기에 있었지? 국무총리가 공백기했었나? 누구지? 뭐 다 탄핵돼가지고 누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다 막 해가지고 그때 뭐 경제부총리인가가 했었나? 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대대대대 체제가 나왔잖아. 이건 뭐 지금 이란하고 비슷하죠. 이란의 수뇌부를 다 죽여놨더니 누가 리더인지를 모르겠더라. 우리도 뭐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하셨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미륵은 당선이 됐는데 아직 임기 시작이 안 됐어. 그 중간에 과도기에서의 대행체제, 황교안 체제, 황교안 대행체제에서의 황교안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황교안 총리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분 중에 내가 한 명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 안 되냐면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정치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모르겠는데, 아니 총리 정도 되는데 부정선거 모르겠어. 그거를 뭐하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우받고 사는 거 아닌가? 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그거를 많이 주장하신 분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국가체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선거가 부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미필적인 고의에 의해서 뭐 몇 표 정도가 움직여요. 그거는 괜찮아. 그게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거든. 하지만 뭐 대규모의 무언가가 있어요. 라고 하면 진짜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야.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다만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그 정도까지 개판은 아닐 거라는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표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하다 보면 이게 한두 표도 아니고. 근데 그걸 막 대규모로 막 예전에 그 이승만 때 뭐 한 바꿔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한 묶음 넣고 막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 뭐 나는 뭐 그런 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저번에 그 토론 봤어요? 이준석 씨하고 저 누구지? 전한길 씨 한 거. 나는 나는 사실은 전한길 씨가 이길 줄 알았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준석이 말은 더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거든. 아니, 이준석 뭐 별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뭐 그렇게 전문적이고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 그 얘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 전한길 씨 측에서 뭐 10표인가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전체 유권자보다 10표가 더 나왔다. 이러니까, 그때 이준석 씨 말이 나는 되게 좀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렇다 치고 10표 때문에 그 부정선거를 하겠냐. 아니, 그렇다 치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10표 때문에 부정선거해서 뭐 하려고? 바뀌어? 맞네. 근데 이제 엄격성으로 따지면 한 표라도 잘못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몇십 표 뭐 차이가 난다. 10표, 20표 차이가 난다. 그걸로, 몰라. 당락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 나 그런 쪽에 내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도 이슈화 되니까 한번 봤어. 단, 황교안 총리는 도대체 뭘 받길래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라는 생각.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황대행 체제. 우리는 그러고 보면 참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았다. 대행이 우리 역사에서 진짜 내가 살면서 몇 번의 대행을 봤나? 최기하 대통령도 대행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갑자기 그때 돌아가셨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총리가 갑자기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에요는 안 됐겠지. 대행체제로 수습하면서 돌아갔겠지. 그냥 상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번 봤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봤고, 야, 이런 진기한 전 세계에서 몇 번 없는 거를 한 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는 축복이 존재할 수 있을까? 참 진짜 진기하다. 진기하다. 그리고 드는 한 생각은 또 뭐냐면, 야,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 트럼프는 저렇게 미친 짓을 해도 끄떡이 없는데, 야, 그에 비하면 진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쟁적일 수도 있고 엄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 아니 뭐 모르겠어.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시스템보다 한국의 시스템이 더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어요. 미국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 봐. 저렇게 해도. 나 이번에 되게 사실은 놀랬거든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전쟁을 할 수 있나? 아무리 대통령이 그래도 아니 뭐 시위 진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과 전쟁을 하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을 수 있나? 내 상식으로는 난 모르겠는데? 그건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요? 약간 그러니까 또라이들 그런 국가, 북한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 뭐 의회 승인은 뭔 의회 승인이야? 의회나 있나? 나 요즘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은 훨씬 더 우리보다 선진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서 상호 견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승만태 약간 이승만태 느낌이죠. 이게 그래도 방어 시설이 아무것도 없네. 시스템이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장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장보살은 보살이기는 하지만 대행체제에 있는 그런 보살이기 때문에 특수보살이라서 일반 보살보다 한 급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네 글자로 써준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중국은 지장보살을 지장왕보살이라고 합니다. 지장왕보살. 지장왕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왕자를 붙이느냐? 시왕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시왕을 거느리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로 하면 시왕은 재판관이고 지장보살은 대형 로펌이긴 로펌인데 재판관을 주무를 수 있는 정도의 로펌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왕들보다도 센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왕보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대행보살이에요. 대행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임명권자인 어떻게 보면 당선자인 미륵보살이 오시기 전까지의 대행체제에 있기 때문에 대행은 국가 원수급이에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의전을 받을 겁니다.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대통령 없는 국가인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 수상을 만나거나, 최고권자를 만날 때는 그 사람도 똑같은 레벨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장보살을 왕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보살 중에서도 한 단계 더 높은 이라는 뜻이고, 요 이제 보살님들 말고 이걸 사대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사대보살 말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미륵보살이고 미륵보살은 자씨, 관세음보살이 비, 이쪽은 자, 사랑의 보살이에요. 비너스인가? 예전에 있었잖아. 사랑의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빤스 선전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미륵보살, 미륵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오실 어떻게 보면 미래불 그리고 출가보살이고 부처님 제세시의 아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나시에서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부처님한테 네가 다음 세상에 붓다가 될 거야라고 수기를 받았죠. 그렇게. 그런데 왜 미륵보살은 여기다 넣어주지 않느냐? 미륵보살의 신분이 이런 보살들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어떻게 보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그 다음이고 이 보살들이 그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륵보살은 당선인 신분이에요. 당선인 신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탄핵으로 자꾸 교체가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당선인이 대통령보다 셉니다. 인수위가 딱 구성되는 순간 현직 대통령보다 세다니까. 현직 대통령 말 안 들어요. 선거가 끝났고 당선됐잖아. 그러면 현직 대통령 말 안 듣는다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도 당선인하고 다 협의를 해요. 그때부터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미래 권력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이고 나는 현재 권력이지만 죽은 권력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또 특징상 넣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이 뒤쪽에서 넣어드리죠. 이렇게 탈탈 털면 제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이러면서 아유 국가연금 받고 있는데 또 들어가서 또 세금으로 또 먹고 살아야겠구만요. 이러면서 또 들어가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5명의 보살들이 대승불교의 보살들이 많지만 5분이 가장 대표적이고 서열로만 보면 미륵보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은 거의 비슷한 정도. 그런데 왜 관세음보살 인기가 제일 많으냐?
그거는 서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의 문제인 거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화성이나 수성이 달보다 훨씬 크지만 달이 훨씬 크게 보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과 같은 거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 달은 그냥 쉽게 말해서 쩌리에 쩌리.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달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거지. 뭐 수성이나 금성이나 뭐 화성이나 이런 거 뭐 배나 아니 그렇잖아. 달은 뭐 맨날 보이고 얼마 전에도 뭐 그 일식 있다고 뭐 이러고 아니 그렇잖아. 예, 네, 그렇게.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어떻게 보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숭배랑 관련해서는 지장보살. 그래서 고려 말부터 지장보살의 주가가 더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제가 예전에 논문도 좀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때부터 조상숭배가 꼭 성리학적인 영향 이전부터 이게 좀씩 강화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안양의 성리학 전례 뭐 이러면서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사실은 목은 이색이 있거든요. 목은 이색과 신도원이 있습니다. 목은 이색과 신도원. 신도원이 대대적으로 밀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 신진사대부들이 커가는데 그래서 관세음 보살보다 지장 보살이 앞에 나오는 것도 그런 전차들일 수도 있겠다.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도 그런 전차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리고 보스턴 미술관인가 보스턴 맞나?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지장보살과 아미타 부처님이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나오는 불화가 있어요. 고려 불화가 있어요. 전 처음에 그거 불화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세상에 불과 보살이 어떻게 같은 사이즈일 수 있느냐. 보통 보살은 부처님보다 훨씬 작아요. 어깨도 안 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은 앉아 계시고 보살은 서 있어도 앉아 있는 부처님보다 작아. 그게 이제 위상의 차이거든. 능력의 차이라고. 그런데 지장보살과 아미타 부처님이 그냥 대등 사이즈로 나와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게 고려불화거든요. 고려 말에 이르면 지장보살이 떡상하고 있었구나. 아미타불과 맞짱을 뜰 정도로.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과 맞짱 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같은 대등 사이즈로 못 나온다고. 언제나 밑에, 언제나 이렇게 한 단계 떨어지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자 16성 500성 녹수성 내지 1200 제대하라 앞에 보살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 직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조사 스님들 선불교를 중심으로 한 조사 스님들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